2026년 1월 24일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 참모총장과 공군 사령관과 회담을 가집니다. 56시간 후 16대의 정체불명의 화물기가 이란에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할 첨단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화물기를 보낸 나라는 정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공영에 처하면 자신들조차 서서히 죽어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와 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가진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걸프 산유국과 달리 중국은 넓고 쉽게 접근 가능한 석유 매장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24년 중국은 하루에 163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소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소비국임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전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국은 자국 석유 소비량의 거의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하루 약 111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 중 약 3분의 2는 단 5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이라크, 오만입니다. 여기서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 목록에 어디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이란이 중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라는 얘기를 들어봤으니까요. 맞죠? 이란이 빠진 이유는 공식적으로 중국이 이란에서 거의 석유를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조선 추적 및 업계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두 산유국입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를 합치면 중국 전체 석유 구매량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이 비중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늘었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석유 기록은 중국 공개 세관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류상 그 석유 배럴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교묘히 악용되는 작은 허점입니다. 이 게임은 석유 제재 이후 더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러시아 제재와 다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를 받기 전부터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이미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 워싱턴은 테헤란과 카라카스의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제한적, 일시적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란은 계속 엄격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2018년 이후로 두 나라는 모두 주류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석유를 큰 폭의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재 이전에도 그들의 석유는 대부분의 구매자들에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의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무겁고 황 함량이 높아 정제가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구매자들조차도 신중하게 접근했고 주로 혼합용으로 제한된 양만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석유의 품질이 석유 부국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석유의 품질은 세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비중, 황 함량, 그리고 정제의 복잡성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비용, 정제의 난이도,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최종 제품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우랄 블렌드는 무거운 원유와 서부 시베리아의 경질유를 혼합한 것입니다. 이 혼합물은 디젤과 휘발유 생산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반면 이란산 원유는 대부분 무겁고 황 함량이 높아 정제가 어렵고 첨단 정유 시설에서만 효과적으로 처리됩니다. 최고의 선택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매장량 중 약 70%는 경질유로 정제가 쉽고 휘발유와 항공유를 만드는 데 완벽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질유와 중질원유를 생산해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낮은 생산 비용, 유리한 지질 조건, 막대한 생산량까지 더해지면 왜 사우디 석유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선호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까지 중국 최대 공급업체였습니다. 그 해에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8,700만 톤의 원유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 전체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전면적인 제재를 받았고 전 세계 석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중동산 원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때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며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고 많은 석유 수입국 경제는 산소호흡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스리랑카는 심각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정전은 일상이 되었죠. 파키스탄조차도 석유 수요의 약 85%를 수입하고 있었고 치솟는 가격에 힘겨워했습니다. 파키스탄 루피는 2022년 초 달러당 약 170에서 2023년 8월에는 거의 300호까지 폭락했다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에게 이 위기는 기묘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격 급등으로 제재받은 석유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할인이 크다 보니 품질이 낮은 원유도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물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받은 선박들은 국제 금융 및 보험 시스템을 쉽게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제는 제한되었고 유조선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영리하고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선박 간 환적, 대체 결제 방식, 불투명한 중개인, 그리고 위장된 화물을 포함한 그림자 거래 시스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른바 블랙마켓 연결망은 2022년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규모는 비교적 작았습니다. 주로 할인된 이란산이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혼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시스템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모두 중국에 큰 할인을 제공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는 원유가 중국 전체 석유 수입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140만 배럴 은 이란, 26만 8천 배럴 은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누가 샀을까요? 중국의 독립 정유업체들, 이른바 티팟들은 산둥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정유업체들은 시노펙이나 페트로차이나 같은 국영 대기업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민간 상업적 기업입니다. 이것이 베이징에 그럴듯한 부인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중국 정부는 제재 원유 직접 구매에서 공식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소규모 정유소들은 중국 정제 능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할인된 원유의 주요 수입업체입니다. 이 소규모 정유소들이 이란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이 정유소들 덕분에 중국은 2024년 세계 최대 이란산 석유 구매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테헤란의 석유 판매에서 단연 압도적인 주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전체 해상 원유 수입 중 약 13.4%가 이란산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해상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약 3분의 1,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중국 세관 자료에는 이란산 선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밀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중국의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은 2015년 하루 5,400배럴에서 2024년에는 하루 140만 배럴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실제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56만 5천 배럴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선박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곳에서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가 중국으로 가기 전 말레이시아산으로 재라벨링돼 제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산 원유 유입이 급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은 2021년 하루 160만 배럴에서 2024년에는 220만 배럴로 증가해 모스크바가 중국 원유 수입 시장의 거의 2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점유율입니다. 할인된 러시아산 원유와 제재를 받은 원유가 유입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점유율은 감소했고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선정량이 약 10% 줄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지도를 재편하며 전통적인 안정 공급 업체보다 더 저렴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원유를 우선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이런 더러운 게임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이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제재된 원유는 전 세계 유조선 용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해 원유 암시장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와 이란 등 적대국들이 워싱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립할 수 있게 했으며 이 선단 네트워크는 불법 금융과 범죄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제재받은 석유 거래를 더 넓은 대규모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물류 및 금융 허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이란, 그리고 심지어 베네수엘라까지도 금융 고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최대 승자는 중국이었고 이는 가장 큰 허점 덕분이었습니다. 원유가 중국에 들어와서 민간 또는 독립 정유소에서 정제되면 더 이상 이란산, 베네수엘라산, 러시아산 석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휘발유, 디젤, 항공유, 중유 등으로 만들어져 중국에서 소비되거나 비축되거나 세계 시장에 수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략이 시작됩니다. 정제가 끝난 후 그 원유의 일부는 전략적 또는 상업적 비축에 저장됩니다.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상당 부분은 러시아산 및 중동산 원유와 혼합됩니다. 혼합 및 가공이 완료되면 원래의 출처를 거의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정제된 제품은 더 비싼 값에 국제적으로 재판매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정제 석유가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된 이유가 설명됩니다. 가치는 약 394억 달러로 중국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필리핀, 호주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벨기에, 일본,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최상위권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순히 할인된 원유를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 원유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정제하고 혼합한 뒤 다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란과 같은 중질 원유에서 나온 아스팔트와 역청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주로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며 중국 기업들이 이를 모두 국내에서 소비하는 대신
글로벌 시장에 재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2025년 한 해에만 중국은 약 200만 달러 상당의 역청과 아스팔트를 수출했으며 이는 중국의 1218개 제품군 중 1145번째로 많이 수출된 제품이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역청과 아스팔트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라크, 러시아, 캐나다, 그리고 콩고 공화국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불법이 아니며 여러 나라가 원유를 정제해 석유 제품을 수출하며 수출 가치를 높이고 무역 흑자를 늘립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핵심 요인은 비용입니다. 중국의 석유화학 및 정유 제품 수출은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산 저렴한 원유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만약 중국 정유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정상적인 시장 공급업체로부터만 원유를 구매해야 한다면 이들의 이익률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인된 제재 원유에 의존하는 많은 대리 정유업체나 독립 정유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큰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반 무역 기준으로 정제유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13%에서 9%로 줄였습니다. 그 조치로 인해 휘발유, 디젤, 항공유의 수출 비용이 배럴당 약 3.3달러 정도 실질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휘발유는 수출 이익률이 낮아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 휘발유 크랙 스프레드는 한 달 만에 급등했으나 디젤과 항공유 마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전 세계 정유 제품 가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세금 환급을 조정하고 가공 무역 메커니즘으로 전환함으로써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자국 정유사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유연한 시스템은 비용을 관리하면서 수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워싱턴에게는 전략적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은 관세와 2차 제재로 소규모 경제국을 압박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첫째, 중국은 서방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자신을 공개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기술, 국방, 전기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금속 정제 체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이징의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결 대신 석유 연결고리 시스템 주변에서 압박 지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미국 정치연설에 자주 등장한 문구는 바로 파나마 운하였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세계 해운의 주요 병목 지점이며 그림자 유조선도 이 해상 항로를 자주 통과합니다. 운하 주변 항만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며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홍콩의 CK 허치슨 홀딩스가 양쪽 입구 항만 터미널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초까지 파나마 당국은 법적 근거를 들어 해당 운영권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내 법적 결정이었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물류 확장 환경이 더욱 엄격해졌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도 강화됐습니다. 미국 당국은 카리브해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제재 회피가 의심되는 유조선을 집중 단속했으며 선박과 화물 압류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되기 한 달 전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센추리즈가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운반하다가 압류되었습니다. 중국은 비판했지만 백악관은 미국 승인 없이는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주요 해상 경로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후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중국 정유소 공급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은 하루 평균 39만 4천 배럴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해상 원유 수입의 약 4%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1월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를 통제한 뒤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2028 연일 월 기준 아시아에 저장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부유 저장량은 830만 배럴로 2026년 초 1600만 배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산 석유 손실을 감당하며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힘든 조정이었지만 감당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군사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말 극적인 사태의 격화 속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테헤란에 대한 미-이스라엘 연합 대규모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갈등은 이란 내부에 큰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란의 전 왕가 인물인 레자 샤 팔라비의 아들이 돌아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레자 팔라비가 친서방 성향의 지도자로 간주되며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의 현 정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테헤란에 도착한 16건의 화물처럼 간접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그 화물들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첨단 방공 시스템, 전자전 장비, 대함 미사일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해 이란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군용기들이 HQ-9B 시스템과 같은 첨단 장거리 방공 시스템을 이란으로 운송해
민감한 시설의 방어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레이더 교란을 위한 특수 전자전 장비, 탄도미사일, 그리고 최신 중국제 자폭 드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GPS 시스템의 대안으로 중국의 베이더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 유도 정확도가 향상되어 미국과 서방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산업차제와 과염소 산나트륨과 같은 고체 연료 성분을 포함한 핵심 부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식으로 테헤란은 이전 제한을 피하며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받고 이란이 첨단 중국 전투기 구매를 추진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과 이란 간의 25년 전략적 협력 협정에 부합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집중해 무기 지원을 줄이자 중국이 이란의 가장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이 현재 이란에 투자한 자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중국은 이란과 25년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정은 가스, 석유, 석유화학, 인프라 분야에 최대 4천억 달러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베이징의 목표는 단순한 원유 구매를 넘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부문을 위한 대체 경제 회랑을 구축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의 지속적인 반란으로 인해 둔화된 일대일로 구상을 이곳에서 부활시키고자 했습니다. 목표는 미국의 감시나 제재, 방해가 가능한 호르무즈 해협 등 해상 경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이란 아프린 드라이포트와 시안을 잇는 새 화물 노선을 지원했습니다. 이 육상 회랑은 이란의 석유와 원자재를 중국의 안전하고 통제된 경로로 직접 운송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취약한 해상 운송로를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재 압박에 대한 전략적인 우회책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협력 관계는 서방에 제재해서 테헤란의 중요한 금융 생명줄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의 영구적 정치 변화가 생기면 중국은 또 다른 안정적이고 저렴한 석유 공급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산은 베이징이 수년 만에 직면한 최대 에너지 위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한 해만 일하는 중국에 5억 2천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받은 물량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14억 배럴, 이 5 중동 국가에서 들어왔으며 이들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합니다. 결국 중국 원유 수입의 절반 이상이 현재 무역 차질을 겪는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선박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조선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선박들은 수에즈 운하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피해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육로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대체 운송 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경로들은 정상 물량의 일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의 수출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생산은 이란과 공유하는 해상 가스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차단된다면 중국 정유업체들은 대체 공급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시장은 이미 이에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 57센트의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는 공격 이후 12%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전략적 및 상업적 원유 비축량이 약 13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200길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양으로 많은 국가들보다 높으며 중국의 원유 비축량은 주요 수입 의존 국가들보다 강력합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은 갑작스러운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인 완충 여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취약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석유화학 부문에서 진짜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수년 동안 할인된 이란산과 베네수엘라산 원유 덕분에 중국 정유업체들은 막대한 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 윤 폭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브렌트유보다 12달러 저렴한 원유를 걸프나 러시아산, 즉 벤치마크 가격에 가까운 원유로 대체하게 되면 정유업체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클레이튼 시겔은 이란 원유 공급에 추가 차질이 생기면 유가가 최소 배럴당 12달러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즉, 수입 비용이 오르면 정유업체 마진이 줄고 더 중요한 점은 중국 전체의 생산 비용이 오르게 됩니다.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저렴한 제조업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제 중국이 선택지가 적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 세계 구매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여러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특히 동부 수출 경로를 통해 러시아 원유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산 석유의 가장 크고 꾸준한 구매자 중 하나였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모스크바는 베이징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여러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할인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할인 혜택을 잃게 되면
정제 마진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는 대신 베이징은 한때 저렴하게 샀던 같은 양의 원유를 더 비싼 값에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 시점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먼저 그림자 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유통망을 겨냥했으며, 이어서 이란을 둘러싼 압박을 더욱 높였습니다. 차례차례로 중국에 할인된 공급 경로들이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에너지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7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첫 방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태 격화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이 진행된다면 미중 무역 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고 시점도 매우 민감합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베이징은 특히 히토류 원소와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며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히토류 지렛대는 중국의 협상력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급등하고 정제 마진이 붕괴된다면 중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부문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공장들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연료나 운송, 석유화학, 플라스틱, 해운, 그리고 산업 생산에 의존합니다. 제조업, 화학, 철강, 시멘트, 중장비 산업은 중국 경제 모델의 중추로 막대한 양의 디젤, 연료유, 그리고 석유 기반 원료를 소비합니다. 산업 부문은 중국 전체 석유 소비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운송 부문이 가장 눈에 띄는 소비자입니다. 자동차, 트럭, 버스, 화물선, 항공기. 중국이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럭용 디젤, 항공용 제트 연료, 선박용 벙커유 등 운송 부문은 여전히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분야가 수입의 핵심 동력으로 급부상해서 했는데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국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중국은 7개의 대규모 석유화학 허브를 건설했고, 미국을 제치고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즉 전자제품부터 포장재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고무, 합성섬유의 기본 원료의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은 시노펙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석유화학 부문은 이제 전 세계 산업 매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급등과 무역 긴장이 커지면 중국 수출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이는 국내 고용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수출 제조업에는 수백만 개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이징이 더 이상 강경하게 대응할 여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 인위적으로 유가를 낮게 유지하게 하거나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새로운 장기 에너지 계약을 체결한다면 워싱턴은 이를 미국의 제재 정책에 맞서는 전략적 공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면 이는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오일 쇼크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산비 상승과 관세 인상은 이중 타격입니다. 이 조합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 우위를 이끌었던 바로 그 가격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베이징의 모든 결정은 신중히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저렴한 석유 확보뿐 아니라 국내 산업 안정, 수출 경쟁력, 지정학적 압력, 무역 협상까지 모두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은 실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에너지 안보와 무역 외교는 더 이상 별개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같은 전략적 방정식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이란 무기 공급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무기보다 우수한지 곧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